겨울이 왔다. 나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계획은 계속해서 연기되었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연구하는 과정이 실증 나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반년 동안 나를 괴롭힌 것은 도리어 다른 일이었다. 매달 말이 되면 가시화기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밀며 빚도촉을 해왔다. 그는 온갖 말로 나를 몰아세웠지만 나는 이미 그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가시화기를 피하려면 학교에 가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마음의 변덕은 사라지고 나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적어도 행복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절에서의 생활이 편안해졌다. 금각을 불태우고 말겠다는 결심은 모든 일을 견디기 쉽게 만들어 주었다. 죽음을 예감한 사람처럼 나는 절 사람들을 부드러운 태도로 대했고 응대도 밝아졌으며 매사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 심지어 자연과도 화해했다. 겨울 아침마다 매화나무 끝에 달린 열매를 쪼는 새들의 가슴털을 보며 친근함을 느꼈을 만큼 말이다. 노사에 대한 증오도 잊어버렸다. 어머니에게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온갖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졌다.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란 없다. 중요한 것은 종말을 이끄는 결단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모든 자유의 원천이 된다. 금각을 불태우겠다는 생각은 마치 내 몸에 딱 맞는 양복처럼 느껴졌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일을 바라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적어도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금각을 마주하던 때 이 생각은 내 안에서 자라나 꽃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소년의 눈에 비친 금각의 비현실적이고 황홀한 아름다움 속에는 결국 내가 방아자가 될 모든 이유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1950년 3월 17일 나는 오오타니 대학 예과를 수료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9일 나는 만 21세가 되었다. 예과 3년 동안의 성적은 참담했다. 석차는 79명 중 79등. 일본어 과목의 최저 점수는 42점이었다. 결석 시간은 총 616시간 중 218시간으로 3분의 1이 넘었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자비로 이 대학에는 낙제가 없었기에 나는 본과로 진급할 수 있었다. 노사도 이를 묵인했다. 나는 수업에 열중하지 않았고 늦봄에서 이른 여름에 이르는 아름다운 나날을 돈이 들지 않는 절과 신사를 구경하며 보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다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하루의 일이 생생히 떠오른다. 그날 나는 묘신사 앞길을 걷고 있었다. 불쑥 내 앞으로 나와 같은 보폭으로 걷고 있는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낡은 담배가게 앞에 멈춰 담배를 사고 있었다. 그의 모자와 옆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미간이 좁고 살결이 흰 날카로운 옆모습이었다. 모자를 보니 그는 교토대학의 학생이었다. 곁눈질로 나를 흘끗 쳐다보던 그의 시선은 짙은 그늘을 띠고 있었다. 그때 나는 직감했다. 저 친구는 필시 방화범일 것이다. 오후 3시였다. 방화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간이었다. 포장된 차도로 잘못 날아든 나비가 담배가게 앞에 한 송이 동백꽃 위를 너풀거리며 날고 있었다. 흰 동백꽃의 시든 부분은 마치 불에 타다 남은 자국처럼 다갈색으로 보였다. 버스는 한참 동안 오지 않았고 길바닥 위의 시간은 멈춘 듯 정지해 있었다. 왜 내가 그 학생을 방화범으로 여겼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방화자로 보였을 뿐이다. 방화하기 가장 곤란한 대낮을 일부러 택해 굳게 마음먹은 행위를 하고자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의 앞에는 불과 파괴가 있고 그의 등 뒤에는 버려진 질서가 있다. 나는 어딘지 어색하게 축혀올린 그의 제복에서 그것을 느꼈다. 젊은 방화자의 등은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어쩌면 오래전부터 상상해 왔는지도 모른다. 햇빛을 받아 검게 빛나는 그의 어깨와 등이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걸음을 늦추어 그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다. 걷는 동안
왼쪽 어깨가 약간 처진 그의 뒷모습이 내 뒷모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외관은 나보다 훨씬 괜찮았지만 안에는 나와 같은 고독, 불행,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있을 터였다. 우리는 같은 행위를 재촉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를 뒤쫓으면서 나는 나 자신의 행위를 미리 관찰하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쇼보오산, 묘신사의 거대한 난문이 눈앞에 다가왔다. 좌우로 활짝 열린 문은 모든 현상을 집어삼켜버릴 듯 보였다.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이 거대한 난문은 푸른 하늘과 구름까지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진정 큰 절은 이런 웅장한 것이다. 학생은 문을 지나갔다. 그는 직사문 바깥쪽을 돌아 산문 옆 연못가에 서성이다가 연못 위에 놓인 중국식 돌다리 위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이 솟아있는 산문을 향하고 있었다. 방화하려는 목적물이 저 산문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그 산문은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구조물이었다. 불길 속에서 타오르기에는 참으로 적합해 보였다. 밝은 오후라 아쉽게도 불꽃이 잘 보이지 않을 테지만 대신 굉장한 연기가 하늘을 덮으며 흔들리고 일그러진 창공을 통해 불길의 기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산문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자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산문의 동쪽으로 돌아가 주변을 살폈다. 마침 탁발승들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동쪽 길에서 3명의 탁발승이 집신을 신은 채 돌길 위를 일렬로 걸어오고 있었다. 삿갓은 모두 손에 들고 있었고 탁발의 규칙을 따르며 약속된 거리만큼 앞을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다. 그들은 조용히 내 앞을 지나쳐 오른쪽으로 돌아 사라졌다. 학생은 산문 근처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기둥 하나에 몸을 기대더니 호주머니에서 아까 산 담배를 꺼냈다.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마 담배를 핑계 삼아 불을 켜려는 게겠지? 나는 생각했다. 과연 그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고개를 숙인 채 성냥을 그었다. 성냥은 한순간 투명하고 작은 불빛을 내었다. 학생의 얼굴 가까이에 아주 짧은 순간 불의 포말 같은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바로 그가 손을 힘차게 흔들며 불은 꺼져버렸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그는 바닥에 버린 성냥을 구두 바닥으로 문질러댔다. 그러고는 담배를 맛있게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방화자가 아니었다. 단지 산책 중인 학생이었을 뿐이었다. 어딘지 심심하고 약간은 가난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낱낱이 그를 관찰했던 내 눈에 비친 것은 방화를 위한 불이 아니라 고작 담배 한 개비를 피우기 위해 사방을 신중히 살피는 그의 소심함이었다. 학생 특유의 째째한 일탈에서 느끼는 기쁨처럼 보였다. 꺼진 성냥을 알뜰하게 구두로 비벼 끄는 태도에서는 그의 문화적 교양 같은 것도 엿보였다. 이런 교양 덕분에 그의 조그마한 불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 아마 그는 자신을 성냥의 관리자, 화재를 막는 책임자로 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자랑스러워했을지도 모른다. 교토시와 그 인근의 낡은 절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 좀처럼 불타지 않는 것도 아마 이 교양의 선물일 것이다. 불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타오르지 못했다. 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치오너는 1431년에 불탔고 난젠사는 1393년에 주요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엘라쿠사는 1571년에 재가되었다. 겐린사, 산지우산 겐당, 혼노오사 역시 불길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그 무렵의 불은 지금처럼 억눌리지 않았다. 불은 언제든 서로 손을 맞잡고 규합하며 자유로웠다. 절들의 화재는 실수, 원인 모를 불똥, 전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일 뿐 방화에 의한 것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설령 나 같은 사람이 그 시절에 있었다 해도
단지 숨을 죽이고 몸을 숨기기만 하면 됐을 것이다. 당시의 절들은 언젠가 불타는 것을 숙명처럼 여겼었다. 불은 풍부했고 방자했으며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레 봉기에 할 일을 마쳤다. 금각이 지금까지 불길을 피한 것은 그저 기적 같은 우연이었을 뿐이었다. 불은 본디 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이며 멸망과 부정은 당연한 일이다. 불교의 원리와 법칙이 지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방화가 일어났다 해도 아무도 그것을 방화로 여기지 않았었다. 5,000엔이야, 가시화기가 말했다. 이번 5월 말로 5,000엔이 된다고. 너 점점 스스로 갚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알아? 언제나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차용증서를 꺼내어 그는 내 앞에 펼쳐 보였다. 내가 잡아채 찢어버릴까봐 금세 접어넣는 동작이 재빨랐다. 내 눈에는 붉은 인주의 손도장만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 지분이 어찌나 음산하고 기분 나쁘게 보이던지. 빨리 갚아. 그러는 편이 내게도 유리할 거야. 수업료 같은 거라도 빼돌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계의 파국을 앞둔 이 상황에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이런 내 생각을 살짝 가시화기에게 암시해볼까 하는 유혹도 들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혹시 말 더듬는 게 창피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말더듬이라는 건 이 학교에선 누구나 다 알고 있다니까. 이 벽돌도 알아. 그는 주먹으로 붉은 벽돌담을 한 번 툭 쳤다. 그의 주먹에 붉은 가루가 묻어났다.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놓친 공이 우리 사이로 굴러왔다. 가시화기는 몸을 굽혀 공을 주우려 했다. 나는 흥미롭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시화기가 이를 눈치채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아직 몸을 다 굽히지 않은 채 그는 벌떡 일어서서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에는 그답지 않게 냉정함을 잃은 증오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한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우리 사이에 놓인 공을 들고 사라졌다. 좋아. 네가 그런 태도라면 나도 생각이 있어. 다음 달 고향에 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받아낼 거야. 너 각오는 하고 있겠지? 가시화기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6월에 들어서면서 강의는 줄어들었고 학생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시작했다. 6월 10일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밤이 되자 폭우로 변했다. 저녁을 마치고 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객전에서 대서원으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노사를 찾는 손님이 온 듯한데 발소리가 남달랐다. 폭우는 록고온사의 모든 처마 끝을 적시고 있었다. 취사장, 집사관, 전사관, 객전, 어디든 곰팡내 나는 공기와 함께 빗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금각이 빗물에 잠기는 모습을 떠올렸다.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빗물이 자갈 사이를 미끄러지듯 흘러가고 있었다. 새로 들어온 도제가 내 방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가시화기라는 학생이 노사님을 찾아왔어. 네 친구 아니야? 나는 갑자기 불안에 휩싸였다. 대서원에서 노사와 가시화기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상상이 어려웠다. 5분쯤 지났을까? 노사가 흔드는 방울 소리가 빗방울을 뚫고 낭랑하게 들려오더니 갑자기 멈췄다. 나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대서원으로 향했다. 노사의 책상 위에는 내가 손도장을 찍은 차용증이 펼쳐져 있었다. 노사는 그 증서를 한쪽 손으로 들고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를 내려다 보았다. 방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없었다. 이게 분명 네 손도장이 맞느냐? 예. 나는 대답했다. 곤란한 짓을 했군.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더 이상 널 절에 둘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이번 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노사는 무언가 말을 덧붙이려다 멈췄다. 아마도 가시화기를 의식한 듯했다.
돈은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 끝나고서야 나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가시화기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진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빗소리 아래서 고독과 함께 해방을 느꼈다. 더 이상 널 절에 둘 수 없으니. 이 노사의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다. 노사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 말, 이건 내게 명백한 신호였다. 추방은 이미 노사의 마음속에서 결론 내어진 것이리라. 그렇다면 나도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것이다. 만약 가시화기가 오늘 밤 행동하지 않았다면 나는 노사의 말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고 결행은 또다시 미뤄졌을지도 모른다. 내게 결심할 힘을 준 것이 가시화기라는 생각이 들자 묘한 감사의 감정이 솟았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6월임에도 불구하고 선선했고 판잣문으로 둘러싸인 내 방은 어두운 전등 아래서 더욱 황량하게 느껴졌다. 방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변색된 다다미에 모서리천은 해져서 실오라기가 드러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전등을 켤 때마다 내 발가락은 곧잘 그 실오라기에 걸렸지만 이를 고치려 들지 않았다. 내 생활의 열의는 이런 다다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다다미 5장의 작은 공간에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내 몸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우스운 것은 내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특유의 체취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냄새는 방의 낡고 어두운 기둥과 판자문에까지 배어들어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곰팡이 낀 나무들 사이에서 풍기는 젊은 생물체의 냄새 같았다. 아까 들렸던 이상한 발소리가 다시 복도를 건너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노사의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배경으로 육주송의 젖은 가지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앞에 가시화기가 서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거 본 가시화기의 얼굴에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내 방에 들었다 가지. 내가 말했다. 가시화기는 내가 권한 얇은 방석에 엎어지듯 앉았다. 그가 머리를 들고 방 안을 둘러봤다. 빗소리는 무겁게 사방을 감싸고 있었고 빗방울은 마루로 튀어 장지문의 군데군데를 적시고 있었다. 그리 억울해할 건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도 결국 네 탓이지 누구도 탓할 순 없어. 그는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로꼬온사라고 인쇄된 봉투를 꺼냈다. 그러곤 천천히 지폐를 꺼내 헤아렸다. 지폐는 빳빳한 새 천엔권 3장이었다. 내가 말했다. 이곳 돈은 늘 깨끗해. 노사가 결벽증이 있어서 부사가 매일 잔돈을 바꾸러 은행에 가거든. 봐. 겨우 석장이라니. 네 화상이 인색한 것도 이 정도면 병적이다. 뭐? 학생끼리 빌린 돈에 이자는 곤란하다고? 자기들은 실컷 벌어 처먹으면서. 가시화기의 실망스러운 말투에 나는 웃었고 가시화기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화해의 순간도 금방 지나갔다. 웃음을 거둔 가시화기는 내 얼굴을 보며 내던지듯 말했다. 나는 알고 있어. 요새 뭔가 파멸적인 걸 계획하고 있지? 그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파멸적이라는 단어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떠올리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글쎄, 아무것도. 그래? 넌 참 이상한 놈이야.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묘한 놈이란 말이지. 이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건가? 그래, 내일 내려갈 작정이야. 거기도 따분하겠지만 그럼 당분간 학교에서 못 만나겠군. 뭐야, 전혀 나오지도 않으면서. 가시화기가 말하며 갑자기 제복의 가슴 단추를 풀고 속주머니를 뒤졌다.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너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걸 가져왔지. 네가 그를 높이 평가했으니까. 그가 내 책상 위에 4대통의 편지를 던졌다.
발신인의 이름을 보고 내가 놀라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읽어봐. 찌르가와의 유물이야. 너 쭈르가와하고 친했었니? 글쎄, 나름대로는 친했지만 녀석은 살아있을 때 나와 친구라는 걸 남들이 알아챌까봐 무척 꺼려하더군.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모든 걸 고백했지. 이제 죽은 지 3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도 뭐 괜찮겠다 생각했어. 특히 너와는 유독 친했으니까. 너한테만은 언젠가 보여주려고 생각했어. 편지의 날짜는 모두 쭈르가와가 죽기 직전의 것이었다. 1947년 5월 거의 매일 도쿄에서 가시와기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필체도 틀림없이 쭈르가와의 거칠고 서툰 솜씨였다. 그는 나에게 편지 한 통도 보낸 적이 없었건만 나는 약간의 질투를 느꼈다. 이따금 가시와기를 험담하며 나와 가시와기의 교제를 비난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렇게까지 가시와기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날짜 순서대로 얇은 편지지에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문장은 몹시 서툴렀고 사고의 흐름도 엉성하여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문장의 앞뒤를 맞춰보니 그의 괴로움이 어렴풋이 떠올랐고 편지를 읽어갈수록 쭈르가라의 괴로움이 점점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읽으면서 나는 울었다.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쭈르가와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고뇌에 정이 떨어졌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단순한 연애 문제였다. 부모의 반대에 부딪힌 미성숙한 사랑일 뿐이었다. 하지만 쭈르가와 자신조차 알지 못했을 감정의 과잉 때문인지 몇몇 글들은 나를 심히 놀라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불행한 연애도 결국 내 불행한 마음 탓이 아닌가 싶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마음은 끝내 밝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끝나버릴지도 몰라. 마지막 편지의 끝이 처절한 한탄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그제야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한 가능성에 도달했다. 설마? 내 말에 가시와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살이야. 나는 그렇게까지밖에 해석이 안 돼. 가족들이 체면을 생각해서 트럭에 치였다고 꾸며낸 거겠지. 너 답장은 해줬어? 화가 치밀어 올라 말을 더듬거렸다. 보냈지. 그러나 이미 죽고 난 후에 도착했다고 하더군. 뭐라고 썼는데? 죽지 말라고 썼어. 그뿐이야. 나는 말없이 있었다. 늘 나의 감각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는데 이번만큼은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가시와기는 무자비하게 말했다. 어때? 그 편지를 읽고 인생관이 바뀌었나? 네 계획은 다 망가졌겠지? 그가 3년이 지나서야 나에게 이 편지를 보여준 속셈은 분명했다. 여름 들판에 누워있던 쭈르가와의 셔츠 위로 떨어지던 햇살을 나는 기억한다. 그 소녀는 죽고 이렇게 3년 후에 내게 다시 돌아왔다.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여겼지만 새로운 실체로 되살아난 것이다. 나는 기억의 의미보다도 기억의 실체를 믿기로 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삶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시와기는 방금 그가 행한 마음의 살인에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때? 네 속에서 뭔가가 부서졌지? 나는 친구가 쉽게 파괴될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내 친절은 오직 그것을 부셔버리는 데만 있을 뿐이야.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면 어쩔 건데? 아이처럼 지기 싫어하지는 말라고. 가시와기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게 일러주고 싶었어. 이 세계를 변모시키는 건 인식이라는 걸. 이해가 가나? 다른 어떤 것도 세계를 변모시키진 못해. 인식의 눈으로 본다면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변모해. 인간은 이 삶을 견디기 위해 인식이라는 무게를 가진 거야. 동물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동물에겐 삶을 견딘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인식은 삶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인간의 무기지만 그 무기를 가져도
그 어려움은 조금도 가벼워지진 않아. 그뿐이야. 삶을 견디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나? 없지. 남은 건 미치광이가 되는 것과 죽음뿐이야. 세계를 변모시키는 건 결코 인식 같은 게 아니야. 나는 고백하듯 내뱉었다. 세계를 변모시키는 건 행위야. 그것밖엔 없어. 역시나 가시화기는 싸늘한 미소로 내 말을 받아넘겼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행위라고 말할 줄 알았지. 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미적이라는 건 역시 인식의 보호 아래서 낮잠을 자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전에 말한 남천 참묘의 그 고양이를 기억하나? 비교할 데 없이 아름다운 그 고양이를. 양편의 중들은 각자의 인식 속에 고양이를 가두려 지키려고만 했어. 하지만 남천화상은 행위자였지. 그는 고양이를 단칼에 베어버려 논쟁을 끝내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뒤늦게 온 조주는 자기 머리에 신발을 얹었어. 조주가 말하고자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야. 조주 역시 미라는 것은 인식의 보호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는 허망한 것이란 걸 알았던 거지. 따라서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짓이라고.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시점에 남천화상을 흉내내겠다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미적인 것, 그건 단지 인간의 인식에 위탁된 환영일 뿐인데도? 네가 말하는 삶을 견디기 위한 다른 방법도 결국 환영일 뿐이야. 인식으로 존재하는 미적인 것은 결코 위안이 될 수 없어. 미라는 것은 여성이 될 수도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위안은 아니야. 하지만 위안이 될 수 없는 이 미적인 것과 인식의 결합에서 무언가 태어나긴 하지. 허망하고 덧없는 거품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 무엇이 태어나긴 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예술이라고 부르지. 미는 말을 시작하려다 나는 심하게 더듬거렸다. 어이없는 생각이긴 했지만 그 순간 내 말더듬는 버릇이 어쩌면 아름다움에 대한 내 관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미적인 것은 이제 내게 원수란 말이야. 미가 원수라고? 가시화기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의 상기된 얼굴에 평소의 철학적인 표정이 되살아났다. 대단한 변화군. 네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로부터 우리는 오랜만에 다정하게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빗소리가 멈추지 않는 밤이었다. 떠나기 전에 가시화기는 내가 아직 가보진 못한 미츠노미야와 고베 항구 이야기를 들려줬고 여름 항구를 떠나는 대형 기선의 광경도 묘사해줬다. 나는 마이즈루에서의 기억에 잠겼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침내 하나의 의견에 도달했다. 어떠한 인식이나 행위도 출항의 기쁨과는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단순한 공상에 우리 가난한 학생들의 생각은 비로소 일치했다. 노사가 훈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단순히 우연일까? 가시화기가 돈을 받으러 온 지 닷새 후 노사는 나를 불러 1학기분의 수업료 3,400엔과 교통비 350엔, 교재비 550엔을 직접 건넸다. 여름방학 전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교칙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있으므로 노사가 돈을 내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설령 돈을 주더라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이상 노사가 학교로 직접 송금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렇게 내 손에 직접 쥐어지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노사가 아무 말 없이 베푸는 은혜는 마치 그의 부드럽고 혈색 좋은 살결과 닮아 있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살결. 배신에 대처할 때는 신뢰를, 신뢰에 대처할 때는 배신을 일삼는 살결. 어떤 부패에도 물들지 않고 혼자서 따뜻하게 혈색 좋게 번식하는 살결. 유라의 여관에 경관이 찾아왔을 때 순간적으로 두려워했듯이 나는 노사가 나의 계획을 눈치채고 돈을 내어줌으로써 결행의 계기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 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획을 실행할 용기가 솟지 않을 것 같았다. 하루라도 빨리 이 돈의 용도를 정해야 했다. 노사가 알면 펄쩍 뛰며
즉각 나를 절에서 추방하지 않고는 못 견딜 그런 용도를 찾아내야 했다. 그날 나는 취사당번이었다. 저녁 식사 후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이미 조용해진 식당 쪽을 무심코 바라봤다. 부엌과 식당 사이에는 연기로 그을린 검은빛 기둥에 완전히 퇴색한 부적이 붙어 있었다. 방화의 신, 불조심 부적. 나의 마음속에는 이 부적에 갇혀있는 불의 창백한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날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이제는 낡은 부적 속에서 희미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불의 모습. 요즘에 내가 불에 대해 유욕을 느낀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 내 삶의 의지가 모두 불을 향해 있는데 유격도 그쪽으로 향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6월 18일 밤 나는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절을 빠져나와 고반거리로 향했다. 그곳은 값이 싸고 젊은 중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습기 가득한 밤이었고 달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카키색 바지에 잠바를 걸치고 게다를 신고 있었다. 몇 시간 후에 역시 같은 복장으로 돌아올 것이었지만 그 사이 나는 달라진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분명 나는 살기 위해 금각을 태우려 하고 있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도 비슷했다. 자살을 결심한 동정남이 그 전에 유곽을 향하듯 나도 유곽에 가는 것이다. 몇 차례의 좌절, 여자와 나 사이를 금각이 가로막았던 그 좌절을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다. 여자를 통해 인생에 참여하라는 생각 따위도 없었다. 나의 삶은 이미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었고 여기서의 행동은 그저 음산한 절차에 불과했다. 장녀는 손님을 사랑해서 받는 것이 아니야. 노인이건 거지건 애꾸는이건 미남이건 모르면 문둥이조차도 돈만 주면 받을 테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평등성에 안심하고 첫 여자를 살 테지만 나는 그 평등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멀쩡한 남자와 같은 자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무서운 자기 모독처럼 느껴졌거든. 갑자기 가시화기의 말이 떠올라 불쾌했다. 그러나 괜찮다. 비록 말더듬이지만 사지가 멀쩡한 나는 가시화기와 달리 평범한 존재라고 믿으면 그만이었다. 그래도 혹시 여자가 직감으로 나의 흉한 이마에서 예비 범죄자의 징후를 알아차리거나 하지는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불안이 들었다. 나의 발걸음은 내키지 않았다.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금각을 태우기 위해 동정을 버리려는 것인지 동정을 잃기 위해 금각을 태우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걷는 동안 빠칭코와 선술집의 밝고 시끄러운 거리가 끝나는 곳에 당도했고 형광등의 창백한 빛이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모퉁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절을 나올 때부터 나는 이 모퉁이에 우익고가 아직 살아서 숨어 있다는 공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공상이 나를 더욱 용기 있게 했다. 금각을 태우리라 결심한 이래로 나는 다시 소년 시절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았다. 비록 나날이 불길한 생각으로 내일이라도 죽음이 찾아올 것만 같았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그런 증세도 없었으므로 금각을 태울 때까지는 무사할 것이라고 여겼다. 고방거리에 가는 길에도 나는 위생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전날 얼굴을 모르는 먼 약국에 가서 피임기구도 사두었다. 가루가 묻은 것 같은 콘돔은 어딘가 무기력하고 불건전한 색상을 띠고 있었다. 어젯밤 나는 그것을 시험 삼아 착용해 보았다. 매끄러운 회색에 눈도 코도 없는 불길한 불상처럼 선 그 모습은 심히 불쾌해 보였다. 나는 마침내 등불이 나란히 걸린 골목으로 들어섰다. 100여 채의 집들은 모두 똑같은 구조였다. 이곳은 이 지역의 우두머리에게만 의지하면 범죄 용의자도 쉽게 숨을 수 있다고 한다. 우두머리가 배를 누르면 유곽의 집집마다 전달되어 용의자에게 위험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어느 집이나 입구 옆에는 어두운 나무 살창이 있고 낡은 기와 지붕은
모두 같은 높이로 달 아래 늘어서 있었다. 요리할 때 입는 덧옷을 입고 포주가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에게 쾌락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욕망은 내 안에서 불쾌하게 등을 돌리고 무릎을 아는 채 웅크리고 있었다. 어쨌든 이곳에서 돈을 쓰는 것이 나의 의무다. 수업료를 모조리 다 써버리는 거다. 그럼 노사에게 나를 추방할 구실을 줄 수 있을 테니까. 붐비는 시간이 아니었는지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포주들이 부르는 단조로운 소리가 장마철의 습기 찬 공기 속을 기어다닌 듯했다. 나의 발가락은 늘어진 게다끈을 힘주어 조이고 있었다.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다. 종전 후 후도산 봉우리에서 바라본 수많은 등불 속에는 분명히 이 거리의 등불도 있었을 것이라는. 어느 내거리 모퉁이에 오다키라는 집이 있었다. 무턱대고 그 집 주름을 열고 들어섰다. 다다미 6장 정도의 타일을 깐 방이 바로 나왔고 그 안에 세 여자가 의자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처럼 있었다. 한 사람은 기모노를 걷어 올린 채 종아리를 계속 긁고 있었다. 다리를 긁던 여자가 이름이 불린 개처럼 얼굴을 쳐들었다. 그 둥글고 부은 듯한 얼굴은 분과 연주로 윤곽이 잡혀 있었고 나를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기묘한 표현이었지만 선의가 있었다. 그 눈은 내 속의 욕망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빛이었다. 우익고가 아직 살아있어서 이 거리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상은 깨진 지 오래다. 우익고가 없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었다. 어느 애로 하실래요? 포주가 물었다. 나는 다리를 긁던 여자를 가리켰다. 그 가려움 덕분에 그녀는 두고두고 나의 증인이 될 권리를 얻을 것이다. 여자는 일어서서 내 곁으로 오더니 내 잠바의 카라를 슬쩍 건드렸다. 그녀를 따라 어둡고 낡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다시 우익고를 생각했다. 내게 우익고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죽음도 우익고에게는 일시적인 사건이었을지 모른다. 그녀가 공고오원의 복도에 남긴 핏자국은 아침에 창을 열면 날아가 버리는 나비가 창턱에 남긴 날개 가룬 같은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2층 중앙에는 앞마당으로 통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빨간 속옷과 잠옷 같은 것들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다. 몹시 어두워서 희미한 잠옷은 마치 사람 모습처럼 보였다. 내가 안내된 방은 다다미 3장짜리의 살풍경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고 30촉짜리의 어두운 전등이 천장에서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열어젖힌 창 너머로 길가를 오가는 유객들의 발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포주는 시간제로 할 것인지 숙박으로 할 것인지를 물었다. 시간제는 400엔이었다. 나는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포주가 그것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여자는 내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다가온 것은 술을 들고 들어온 포주였다. 가까이서 보니 여자의 코 밑은 헐어서 붉어 보였다. 다리뿐만 아니라 심심하면 몸 여기저기를 거칠게 문지르는 버릇이 있는 듯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유학에 와서 이런 것까지 관찰했냐고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다. 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쾌락의 증거를 찾아내려 했으므로 모든 것이 동파나처럼 정밀하게 보였고 동시에 일정한 거리 너머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언젠가 손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여자는 마리코라는 자신의 이름을 댄 뒤 말했다. 그래? 난 이곳이 처음인데. 정말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손이 떨리고 있네요.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술잔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있다가 알게 되겠죠. 마리코가 거침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육감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나의 육체와도 자신의 육체와도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홀로 떨어진 장소에서 유의를 즐기는 아이처럼 보였다.
마리코는 옅은 초록빛 블라우스에 노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양쪽 엄지 손톱만은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어쩌면 친구에게 장난삼아 빌려 칠한 것일지도 몰랐다. 잠시 후 우리는 다다미 8장짜리 크기의 침실로 들어갔다. 마리코는 이불 위를 한쪽 발로 밟은 채 전등에서 길게 늘어진 끈을 잡아당겼다. 불빛 아래 화려한 비단 이불이 더욱 돋보였다. 방은 프랑스 인형이 장식된 의외로 세련된 공간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옷을 벗었다. 마리코는 연분홍색 잠옷을 어깨에 걸친 채 그 안에서 교묘하게 옷을 벗었다. 나는 머리맡에 물을 들이켰다. 그녀가 물었다. 아니, 무슨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그녀는 시선을 다른 곳에 둔 채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내 얼굴을 마주한 채 손끝으로 코를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다. 정말 처음이에요? 어두운 머릿맛 전등 아래에서도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보는 것만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타인의 두 눈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보고 있던 세계의 원근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타인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내 존재를 침범했고 마치 물이 차오르듯 나를 서서히 삼켜나갔다. 나는 처음으로 타인의 세계가 내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한 남자로 취급받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내게서 말더듬이가 사라지고 보기 흉한 모습과 가난도 벗겨져 나갔다. 옷을 벗은 후에도 마치 끝없는 탈의가 계속되는 기분이었다. 분명 쾌감에 도달했는데 그 쾌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 자신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나를 소외시키는 감각이 멀리서 솟아올랐다가 곧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몸을 떼어 이마를 베개에 파묻고 차가워진 머리 한쪽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온갖 것들로부터 버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정도의 감정은 아니었다. 일이 끝난 뒤 여자는 자신이 나고야에서 왔다고 말했다. 또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마리코가 나보다 한두 살은 많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녀의 젖가슴은 바로 내 앞에서 땀에 젖어 있었다. 조심스레 손끝으로 그것을 만져보았다. 신기해요? 마리코는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일으켜 작은 동물을 살피듯 자신의 가슴을 바라보더니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나는 그 살의 둔한 흔들림에서 마이주루만의 저녁 노을을 떠올렸다. 저녁 노을의 변화무쌍함과 그 살떨림의 변화무쌍함이 내 의식 속에서 하나로 엮였던 모양이었다. 나의 현실 속 행위는 언제나 상상에 충실한 모방에 그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일종의 기억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내가 인생에서 겪게 될 모든 체험은 이미 어딘가에서 더 찬란한 형태로 경험되었던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늘 지울 수가 없었다. 심지어 이런 육체적 행위조차도 나는 어떤 알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마도 우이코와 함께 더욱 강렬하고 몸이 마비될 정도의 쾌락으로 이미 경험한 것만 같았다. 그 희미한 기억이 모든 쾌감의 원천이 되어 현실에서 얻는 기쁨은 그저 그 원천에서 한 모금의 물을 떠오는 것에 불과했다. 분명 아주 오래전 나는 어딘가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저녁 노을을 본 기억이 있는 것만 같다. 그 이후로 내가 보는 모든 저녁 노을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언제나 퇴색된 모습으로만 다가왔다. 이것이 나의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어제 여자가 나를 지극히 평범한 남자로 대했기에 나는 오늘 며칠 전 헌책방에서 구입한 낡은 문고분을 주머니에 넣고 갔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이었다. 이 18세기 이탈리아 형법학자의 책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고전이었지만 나는 몇 페이지를 읽다가 덮어버린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여자가 이 책 제목에 흥미를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마리코는 어제와 똑같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그 미소는 같았지만 어제라는 시간은 이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보내는 친근함 역시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종류의 친근함과 다를 바 없었다. 작은 방에서의 술잔 교환은 어제처럼 어색하지는 않았다. 젊은 양반 제법인데? 포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날마다 이런 데 오면 절에서 혼나지 않아요? 마리코가 그렇게 말하며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정체가 탄로난 것에 심히 당황했다. 모를 줄 알았어요? 상고머리로 깎은 걸 보니 절에 있던 분이 틀림없잖아요. 지금은 훌륭한 스님이 된 분들도 젊었을 땐 다들 우리 집에 다녀갔다고 해요. 자, 신경 끄고 우리 노래나 불러요. 그녀는 갑자기 항구의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유행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두 번째의 행위는 이미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 거침없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나도 쾌락을 조금 맛본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기대했던 종류의 쾌락은 아니었고 자신이 이런 것에 적응하고 있다는 타락적인 만족감에 가까웠다. 일을 마치고 마리코가 연장자다운 태도로 감상적인 충고를 늘어놓자 잠시나마 느꼈던 감흥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너무 자주 이런 곳에 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게 좋아요. 와주는 건 좋지만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동생 같아서. 모르긴 해도 마리코는 어디선가 시시한 소설에서 이런 대사를 읽힌 모양이었다. 그것은 깊은 심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나를 상대로 작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녀가 설정한 감정에 내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였다. 만약 내가 거기서 울기라도 해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머리맡에서 범죄와 형벌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마리코는 순순히 책을 받아들고 책장을 몇 페이지 넘겨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없이 곧 그것을 베갯머리로 던져버렸다. 이미 그녀의 기억에서 그 책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녀가 나와의 만남 속에서 무언가 예감해 주기를 바랐다. 세상의 몰락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내 의식에 조금이라도 접근해 주기를 바랬다. 그런 초조함 끝에 나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뱉고 말았다. 한 달 이내로 신문에 내 이야기가 크게 날 거야. 그러면 나를 추억해 줘. 말을 마치자 내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러나 마리코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들썩거리는 몸을 따라 유방도 마구 흔들렸다. 그녀 스스로도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설명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뭐가 그렇게 우스운 거야? 나는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정말이지 거짓말장이에요. 우스워. 지독한 거짓말쟁이야. 나는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아. 그만둬요. 정말 웃겨 죽일 작정이에요? 거짓말만 하고 시치미 떼고 말이야. 마리코는 다시 웃었다. 아마도 내 말투가 과하게 격앙되어 있었고 이상하게 더듬거렸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녀는 눈앞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믿지 않을 기세였다. 자신이 예상한 줄거리대로 벌어지는 일만을 믿는 그녀에게 세계는 무너질 이유가 하등 없었으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마리코는 가시화기를 닮아 있었다. 가시화기가 생각하지 않는 남자라면 마리코는 생각하지 않는 여자였다. 화제가 끊어지자 마리코는 유방을 드러낸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콧노래는 방안을 날아다니는 파리의 날개짓 소리와 뒤섞였다. 파리가 그녀의 주위를 맴돌다 마침내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았지만 마리코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간지러워. 그녀는 그렇게 말했을 뿐 파리를 쫓으려 하지도 않았다. 놀랍게도 파리는 그녀의 피부에 완전히 밀착하여 붙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녀가 그 애물을 싫어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리는 부패한 것을 좋아한다는데 그렇다면 마리코에게도 부패한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일까? 혹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게 부패한다는 뜻은 아닐까? 자기만의 절대적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파리의 방문을 받는다는 의미일까?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오오타키에 가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냈다. 남은 것은 노사가 수업료의 용처를 눈치채고 나를 절에서 쫓아내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노사에게 그 용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고백할 필요도 없었다. 고백하지 않아도 노사는 분명 냄새를 맡아낼 것이다. 어찌하여 나는 끝까지 노사의 손에 의해 최후의 결단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미 노사의 무력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두 번째로 유학에 다녀오고 며칠 뒤 나는 노사의 뜻밖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아침 노사는 드물게도 개원하기 전에 금각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청소에 수고가 많다며 가볍게 한마디 하고 하얀 옷을 입고 시원시원한 걸음걸이로 세키카테이로 향하는 돌계단을 올라갔다. 아마도 그곳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 하늘에는 강렬한 아침 노래 자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곳곳에 퍼진 푸른빛 속에는 아직도 붉게 빛나는 구름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청소를 마친 후 모두가 본당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만은 세키카테이 옆을 지나 대서원 뒤편으로 향하는 뒷길을 택했다. 대서원에 청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금각사의 담장을 따라 돌층계를 올라 세키카테이 옆으로 나왔다. 나무들은 밤새 내린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떨기나무 잎 끝마다 맺힌 무수한 이슬방울이 아침노를 받아 붉은 열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거미줄에 맺힌 이슬조차 희미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지상의 사물들이 이렇게들 민감하게 천상의 빛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절 안을 가득 채운 초록빛은 빗물의 윤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 윤기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신의 은총을 받은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며 부패와 신선함이 뒤섞인 기묘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세키카테이를 지나면 교오쿠로가 나온다. 세키카테이에서 노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아마도 그는 교오쿠로에 있을 것이다. 나는 혼자서 노사의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울타리를 따라 몸을 낮추고 걸으면 아마 그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움직였다. 불상을 모셔두는 고오쿠로는 문이 열려 있었지만 노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울타리 위로 목을 빼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벽기둥 옆 어두운 곳에서 커다란 흰 보따리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노사였다. 그는 흰 옷을 입은 채 몸을 깊이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두 팔로 얼굴을 감싼 채 엎드려 있었다. 그 자세로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노사가 갑자기 병이라도 난 것이 아닐까 걱정됐다. 혹여 발작이라도 일어난 것이라면 나는 곧장 달려가 간호해야 했다. 그러나 나를 붙잡아 끄는 또 다른 힘이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든 나는 노사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내일이라도 방화를 실행할 마음가짐이 있었다. 이런 내가 그를 간호한다는 것은 위선에 불과했다. 더욱이 그를 돌본 대가로 노사가 나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애정을 보인다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저 움직이지 않는 노사를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떨리는 소매 끝이 눈에 들어왔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거운 것이 그의 등을 짓누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 보이지 않는 무거운 것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고뇌일까?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무력감일까?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 노사의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경문 같은 것이 들렸다. 하지만 무슨 경문인지 알 수는 없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시도했던 자질구레한 악이나 죄, 태만 같은 것들이 실은 하찮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노사의 어둡고 깊은 정신의 세계에 비하면 내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도 가볍게만 느껴져서 자존심이 상했다. 노사의 웅크린 자세는 마치 승당 입문을 탄원하다 거부당한 행각승이 절의 현관 밖에서 자신의 짐 위에 머리를 묻고 온종일 기다리는 모습과 닮아 있었다. 만약 노사 정도의 고승이 신참 나그네의 수행 자세를 흉내낸다면 그것은 실로 경이로운 겸허함이 아닐 수도 없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그는 그토록 겸허한 것일까? 마당의 잡초, 나뭇잎 끝, 거미줄에 맺힌 이슬이 천상의 아침노를 그대로 받아들이듯 노사도 자신이 아닌 어떤 본원적인 악과 죄업을 그저 짐승처럼 웅크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아, 한 생각이 분명하게 내 머리를 스쳤다. 그가 나에게 보이고 있구나. 분명했다. 노사는 내가 이곳을 지나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나에게 보이기 위해 저런 자세를 취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은 끝에 마지막 방법으로 내 마음을 찢어놓고 나에게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마침내는 내 무릎을 꿇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실로 우스꽝스러운 그러나 가장 강력한 훈계의 방식이었다. 나는 노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마터면 감동을 휩쓸려들 뻔했다. 한동안 부정하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노사를 사랑하고 따르려는 경계선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보이려고 저런 짓을 한다는 생각이 떠오른 이상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나는 방화의 결행을 노사의 추방선언과 연결지어 다루지 않겠다 결심했다. 더 이상 노사와 나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존재가 되었다. 나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제 밖의 힘에 기대지 않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내가 정한 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침놀이 사라지자 하늘에는 구름이 드리웠고 교옥구로의 마루를 비추던 햇살이 조용히 물러났다. 노사는 웅크린 자세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다. 6월 25일,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세계가 몰락하고 파멸한다는 나의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둘러야만 한다.